내가 당신을 믿었기 때문에 이 꼴이 된 거야.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당신은 하룻밤에 무너뜨렸어. 그 순간 그녀는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눈물에 젖은 얼굴로 내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나는 등을 돌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그녀보다 내가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법정에서 이혼 판결을 받던 날을 잊을 수 없다. 숨 막히는 정적 속 판사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피고는 명백히 간통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혼인, 관계 파탄의 결정적 사유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그녀의 고개는 천천히 떨어졌고 나는 그저 침묵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누군가의 단 한 번의 실수로 포장된 파국이었다. 20회를 함께한 부부였고 아이 둘을 둔 평범한 가정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늦은 밤 호텔 로비의 CCTV 영상 하나로 그 모든 일상이 박살났다. 불륜 상대는 내 절친한 이웃, 같은 아파트에 사는 남편이었다. 아내는 내 옆에서 남의 고민을 걱정하던 얼굴로 그와 나눈 메시지를 숨겼고 나는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저녁 식사를 함께 했던 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날의 대화, 건네던 술잔, 익숙한 웃음소리까지. 이젠 모두 조롱처럼 느껴진다. 이 이야기는 나처럼 가족을 위해 참고 살아온 남자의 기록이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이의 분노, 상처, 그리고 해방에 관한 기록이다. 아내는 말한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불륜 남성은 말한다. 감정은 없었다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속삭인다. 이혼까지 갈 일이었냐고. 지금부터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단순한 이혼 서사가 아니다. 이건 살아남은 자의 이야기다. 눈물의 법정, 파탄의 밤, 그리고 그 이후. 끝내 울지 않고 걸어나온 사람의 목소리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내 시계 바늘은 저녁 6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52의 나이에 이르렀지만 나는 여전히 셔츠의 주름을 곧게 펴고 넥타이를 반드시 매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오늘은 특히 더 정성을 들였다. 같은 아파트 1층에 사는 영수 부부와 저녁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희정은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며 내게 말을 건넸다. 여보, 영수 씨,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더라. 49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얼굴이었지만 언젠가부터 그녀의 눈빛 어딘가엔 설명하기 힘든 공허함이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지갑을 챙기며 대답했다. 그러게, 우리가라도 기분 전환시켜줘야지. 현관을 나서니 영수와 민지를 마주쳤다. 50살인 영수는 오늘따라 어깨가 한층 더 무거워 보였고 47의 민지는 밝게 웃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스며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많이 기다렸어요. 민지가 환하게 인사했다. 나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내가 살 테니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는 아파트 근처 을지로 포장마차로 향했다. 비닐 천막 안은 전이 지글지글 익어가는 냄새와 막걸리 향으로 가득 차 겨울밤 공기를 데우고 있었다. 사장은 우리를 알아보고는 반갑게 맞으며 안쪽 넓은 자리를 내주었다. 자리에 앉자 곧 분위기가 풀렸다. 영수가 직접 고기를 굽고 나는 소주를 주문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 나온다던데 괜찮아? 영수는 집게를 멈추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불안해. 20회 넘게 다닌 회사인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의 목소리엔 지친 기운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희정이 잔을 들어 건네며 위로했다. 그런 베테랑을 쉽게 내칠 리가 있나. 너무 걱정 마요. 첫 잔이 돌자 조금씩 말문이 트였다. 민지는 큰애가 사춘기라 힘들다며 아이들 이야기를 꺼냈다. 희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집도 비슷하다고 했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가 말을 보탰다. 우리 큰애도 고3이라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날카롭고 작은 애는 아직 중학생인데 키임만 붙들고 있어. 요즘 집안 공기도 무거워. 그렇게 서로의 집안 얘기를 주고받으며 술잔은 계속 오갔다. 영수의 얼굴은 점점 붉어지고 평소보다 훨씬 수다스러워졌다. 형, 솔직히 말하면 요즘 정말 힘들어.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어디에도 내 자리가 없는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나는 그 불안정한 눈빛에서 더 깊은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담담히 말했다. 힘든 일 있으면 그냥 말해. 괜한 짐 혼자 지려 하지 마. 민지도 남편을 걱정스레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여보, 술 좀 천천히 마셔. 그러나 영수는 손을 내저으며 고집스럽게 잔을 들이켰다. 괜찮아. 오늘은 그냥 마시고 싶어. 희정 역시 평소보다 잔이 빨라졌다. 붉어진 뺨, 흐려진 눈빛. 나는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 순간의 가벼운 취기가 훗날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 희정은 술 기운에 몸을 살짝 기댄 채 중얼거렸다. 왠지 오늘 밤은 특별한 기분이 들어. 요즘 너무 단조롭게만 살아온 것 같아. 나는 시계를 보았다. 어느새 9시 반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 나 내일 새벽 6시에 조기 축구회 약속이 있어.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겠어. 규칙적인 생활을 고집해온 나에게는 당연한 말이었다. 민지가 일어서려 했지만 영수는 잔을 내려놓지 않았다. 아직 이르잖아. 조금만 더 마시자. 그의 말투는 평소와 달리 묘하게 끈적였고 나는 순간 불편함을 느꼈다. 민지가 곧장 남편을 제지했다. 여보, 오빠 내일 새벽에 약속 있다잖아. 하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형은 먼저 들어가. 나는 조금 더 있다 갈게. 그때 희정이 나섰다. 괜찮아요. 제가 영수 씨랑 조금 더 있다 들어갈게요. 어차피 집이 바로 옆이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설명하기 힘든 묘한 설렘이 배어 있었다. 나는 그 미묘한 떨림을 느꼈으나 그 순간만큼은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다. 희정의 뺨은 어느새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는 술잔을 내려놓더니 창밖 불빛을 잠시 바라보다가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너무 단조롭게만 살아왔나 봐. 오늘 밤은 왠지 특별하게 느껴져. 그 말에 나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다. 단순한 취기라 치부하기엔 그 속에 묘한 떨림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9시 반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 나 내일 새벽 6시에 조기 축구회 약속이 있어.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겠어. 나는 늘 규칙적인 생활을 지켜왔고 약속도 철저히 지키는 성격이었다. 민지가 의자를 밀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럼 우리도 슬슬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나 영수는 잔을 내려놓지 않았다. 아직 일러. 조금만 더 마시자.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묘하게 끈적거렸고 나는 그 순간 불길한 그림자를 스쳤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핀잔을 주었다. 여보, 오빠 내일 새벽에 약속 있잖아. 하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한사코 고집을 부렸다. 형은 먼저 들어가. 나는 조금 더 있고 싶어. 그때 희정이 나섰다. 괜찮아요. 제가 영수 씨랑 조금 더 있다 들어갈게요. 어차피 집이 바로 옆이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달랐다. 억지로 밝히려는 듯 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하기 힘든 설렘이 숨어 있었다.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했지만 나는 그 감정을 애써 눌렀다. 이웃 간의 정도 있고 집도 불과 몇 분 거리였으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이다. 나는 민지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희정아, 너무 늦지 말고 들어와. 말은 했지만 마음 한쪽이 묘하게 불안했다. 카드를 희정에게 건네며 먼저 계산을 맡겼다. 희정은 씩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금방 들어갈게요.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내가 알 수 없는 어딘가 감춰진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식당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나는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아무 일 없을 거라 굳게 믿으려 했지만 내 심장은 알 수 없는 예감을 떨쳐내지 못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하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라 스스로를 달랬다. 그러나 발걸음은 거실을 쉼없이 오갔고 심장은 마치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 쿵쿵 울려댔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희정이 연락 한 번 없이 새벽 2시가 지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건 단순한 지각이 아니었다. 분명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새벽 2시 20분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드디어 희정이 돌아왔구나. 나는 거의 달려가다시피 현관으로 향했다. 그러나 인터폰 화면에 나타난 얼굴은 희정이 아니었다. 민지였다.
평소 단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으며 얼굴은 핏기가 사라져 있었다. 잠옷 위에 허겁지겁 후드를 걸치고 슬리퍼를 질질 끌며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불안 그 자체였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가 다급히 물었다. 오빠, 혹시 희정 언니 집에 들어왔나요? 목소리는 격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아니요. 아직 안 들어왔는데 왜 그러세요? 내 대답에 민지의 얼굴은 더 굳어졌다. 우리 집도 영수 씨가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순간 등골이 싸늘하게 식었다. 둘이 함께 있는 건 아닐까. 끔찍한 상상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쳤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됐어요? 민지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다. 1시쯤부터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처음엔 술에 취해서 못 받는 줄 알았는데 말끝은 점점 작아져 결국 사라졌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 의심이 현실로 굳어질 것 같아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민지가 조심스레 속삭였다. 혹시 두 사람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얼굴은 얼음장처럼 굳어졌다.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의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럴 리가. 나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새벽까지 둘 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충분히 명백했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도 처음엔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 불안해요. 그녀는 거기서 말을 멈췄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머릿속이 뒤엉켰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믿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다. 이 시간에 아무런 연락 없이 사라진 것 자체가 이미 정상은 아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 역시 답을 알지 못했다. 한순간에 평범한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이 불안과 의심을 어디에 쏟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일단 좀 더 찾아봐야겠어요. 나는 억눌린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며 코트 주머니 속 핸드폰을 꼭 쥐었다. 이미 마음 한쪽에서는 답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민지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도 같이 찾아볼게요. 우리는 둘 다 최악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못했다. 매섭게 차가운 새벽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보통 같으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각에 우리는 배우자들을 찾기 위해 거리에 나서야 했다. 머리로는 이미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짐작하면서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다. 급히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왔다. 새벽 2시 반, 을지로 골목은 숨조차 죽인 듯 고요했다. 가로등 불빛만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우리가 먼저 향한 곳은 저녁을 함께했던 포장마차였다. 그러나 천막은 이미 접혀 있었고 불도 꺼져 있었다. 나는 유리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지만 희정과 영수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여기는 보통 몇 시에 닫아요? 민지가 물었다. 11시쯤이면 끝날 거예요. 내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우리는 근처를 샅샅이 돌았다. 편의점, 노래방, 술집 혹시 있을 만한 곳을 하나씩 확인했지만 두 사람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다. 혹시 다른 데로 옮겼을 수도 있겠네요. 민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달랐다. 이 새벽에 갈 수 있는 곳이 과연 얼마나 될까? 가능성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다. 새벽 3시 무렵 우리의 발걸음은 무거워졌고 내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그 순간 시야에 한 건물이 들어왔다. 저녁을 먹었던 곳에서 2블록 떨어진 자리, 네온사인이 깜박이는 작은 비즈니스 호텔이었다. 저기. 나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민지 역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동시에 숨을 삼켰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확인하지 않고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었다. 나는 호텔 입구로 다가갔다. 외벽 위쪽 작은 CCTV 카메라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다. 저기 카메라 있어요. 나는 민지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민지가 얼굴을 굳히며 고개를 들었다. 혹시 거기에 뭔가 찍혔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다. 나도 똑같은 생각이었다. 만약 정말 이곳을 다녀갔다면 그 흔적은 저 렌즈 안에 남아있을 터였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나는 용기를 내어 로비 문을 열었다. 카운터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밤 근무를 서는 직원 같았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최대한 정중하게 말을 꺼냈다. 죄송하지만 혹시 CCTV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의아하다는 듯 눈살을 찌푸리며 나를 훑어봤다. CCTV요? 무슨 일이신데요?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제 아내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근처를 지나갔나 싶어서요. 직원은 한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동정이 어린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개인 정보라 함부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공식 요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때 민지가 뛰어들어왔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목소리는 애절하게 흔들렸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가족들이 사라졌어요. 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덧붙였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급한 상황 같네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몇 시부터 확인해 보실 겁니까? 나는 침을 삼키며 답했다.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부탁드립니다. 화면 속 지난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택시 몇 대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행인들만이 스쳐갔다. 나는 숨을 죽이고 시간을 빨리 돌려가며 화면을 지켜봤다. 그리고 밤 11시 40분, 심장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희정과 영수,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거리면서도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카메라에 선명히 찍혀 있었다. 그들의 어깨는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었고 그 웃음은 잔혹할 만큼 친밀했다. 저 사람들이... 민지가 화면을 가리키며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이미 떨림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상 속 두 사람은 호텔 입구 앞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결국 자동문 사이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내 안에서 20년의 세월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직원은 어색한 표정으로 조심스레 물었다. 찾으시는 분들이 맞습니까? 나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현실을 인정한다는 건 그 순간 내게 너무 잔혹했다. 민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벽에 몸을 기대 앉아버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15해를 함께한 남편이 이웃집 아내와 그렇게 사라지는 장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직원이 놀라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내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이건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내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화면을 촬영한 뒤 우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호텔을 나섰다.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아무런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지금껏 쌓아온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듯 내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던 민지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증거는 확보했어요. 이제 진실을 들어야죠. 새벽 4시 무렵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눈을 붙일 수는 없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 속 영상을 반복해서 재생했다. 자동문이 열리고 희정과 영수가 웃음을 띤 채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볼 때마다 현실감은 사라지고 대신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만 밀려왔다. 아침 7시쯤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희정이 들어왔다. 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희정은 내가 거실에 있는 걸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여보, 왜 여기서 자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축구하러 안 갔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목 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으며 화장은 번져 있었다. 게다가 술 냄새가 여전히 진하게 풍겼다. 나는 이를 악물며 참았다. 지금은 따져 묻기보다 그녀가 스스로 어떤 말을 꺼낼지 들어보고 싶었다. 밤새 어디 있었어?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다. 희정은 잠시 동요하는 듯 했으나 곧 태연한 얼굴로 대답했다. 영수 씨랑 코인 노래방에 갔었어. 술도 깨고 기분도 좀 풀리더라고. 코인 노래방? 내가 되묻자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응. 영수 씨가 스트레스가 많다고 해서 노래 부르자고 하더라. 그래서 새벽까지 같이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마치 사실이라도 되는 듯 태연하게 내뱉는 말투가 오히려 내게 더 큰 충격을 주었다. 20년을 함께 살아오며 이런 얼굴은 처음이었다. 거짓을 입에 담으면서도 눈빛조차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럼 왜 연락은 안 받았어? 전화 여러 번 했는데. 나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희정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시선을 피했다. 아, 음악 소리가 커서 못 들었나 봐. 확인하는 척하는 그 손짓마저 완벽하게 짜여진 연기 같았다.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확실한 증거와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다. 지금은 분노를 삼키고 침묵해야 할 순간이었다. 그래, 고생했네. 씻고 쉬어.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희정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화장실로 들어갔다. 곧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꽉 움켜쥐었다. 분노가 속에서 폭발하려 했지만 아직은 눌러야 했다. 지금은 감정을 터뜨릴 때가 아니었다. 옆집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했다. 영수는 아침 7시가 다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민지는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밤새 울었던 탓에 두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여보, 왜 그래? 울었어? 영수가 당황한 듯 묻자 민지는 숨도 쉬지 않고 쏘아붙였다. 밤새 어디 있었어요? 희정 씨랑 노래방에 있었죠? 영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래. 희정 씨가 스트레스가 많다고 해서 그래서 같이 있었어. 민지는 곧바로 따져 물었다. 그럼 왜 전화를 안 받았는데요? 전화했어? 미안. 노래방 소리가 커서 못 들었나 봐. 그의 대답은 희정의 말과 한치도 다르지 않았다. 민지는 더는 견딜 수 없었다. 정말로 노래방에만 있었던 거 맞아요? 영수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발끈했다. 당연하지. 왜 그래? 뭔가 오해하는 거 아냐? 민지는 마지막으로 묻고 싶었다. 그럼 계산한 영수증이라도 있나요? 확인할 수 있는 거라도? 영수는 잠시 시선을 피하다가 얼버무렸다. 그런 건 안 챙겼는데 왜 그런 걸 묻는 거야? 그 순간 민지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남편의 뻔뻔한 거짓말은 차라리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을 것이다. 하지만 영수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모든 걸 감출 수 있다고 믿는 듯했다. 며칠이 흘렀다. 나는 민지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상황을 확인했다. 희정과 영수는 놀랍게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 심지어 더 다정한 척하며 웃고 떠들기도 했다. 나는 희정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화장실에 갈 때도 늘 들고 들어갔다. 낯선 향수 냄새가 옷에 배어 있는 것도 느껴졌다. 모든 게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지켜봤다. 그러던 어느 날 희정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사위, 이번 주에 우리 가족 다 같이 식사하자. 내가 희정을 잘 챙겨줘서 늘 고맙구나. 희정은 전화를 끊고는 밝은 얼굴로 내게 말했다. 여보, 부모님이 식사하자고 하시네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는 거니까 같이 가요. 나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묘한 웃음을 지었다. 좋아. 가자. 내 속에서 이미 결심은 끝났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기로.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내 머릿속에는 이미 결심이 굳어져 있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리라. 희정의 부모와 언니 부부 앞에서 감추어왔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겠다고. 희정은 내가 아무 망설임 없이 응답한 것을 보고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아직 발각되지 않았다고 착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내 눈빛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고 마음속에는 구체적인 장면이 준비되어 있었다. 식사 약속은 토요일 저녁 6시로 잡혔다. 그날까지 나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더 이상 거짓말을 듣고 있을 이유도 없었다. 남은 것은 폭로뿐이었다. 토요일 오후 우리는 차를 타고 시내 중심가로 향했다. 희정의 부모가 예약해둔 곳은 청담동의 고급 한우집이었다. 희정은 평소보다 공들여 화장을 하고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는 환하게 웃었다. 오늘 부모님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고개만 조용히 끄덕였다. 내 정장 주머니 안에는 핸드폰이 들어 있었다.
그 안에는 호텔 자동문 사이로 사라지는 희정과 영수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꺼내 보일 생각이었다. 땅에 도착하니 희정의 부모가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다. 이른을 넘겼지만 여전히 단정한 기품을 잃지 않은 어머니, 은퇴한 교사답게 묵직한 품위를 풍기는 아버지, 그리고 희정의 언니 부부도 함께였다. 자네, 어서 와. 장인어른이 반갑게 내 손을 잡아주셨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나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평소라면 따뜻한 웃음을 지었겠지만 오늘 내 표정은 굳어 있었다. 장모님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다. 우리 사위 덕분에 희정이가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 늘 고맙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릿하게 저렸다. 곧 이분들이 딸의 민낯을 보게 될 텐데 이 사실이 나를 더 잔혹하게 만들었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정갈하게 차려진 한우 요리가 상에 오르고 가족들은 담소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희정은 평소보다 더 밝게 웃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그러나 내 눈에는 그녀의 웃음보다 호텔의 자동문이 닫히던 순간이 더 선명하게 겹쳐졌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너진 20년의 세월이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웃음을 산산이 깨뜨릴 것이다. 희정아, 요즘 찬이랑 잘 지내지? 언니가 물었다. 당연하지. 우리 잘 지내고 있어. 희정은 내 팔을 살짝 잡으며 대답했다. 그 손길이 역겨웠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참았다. 찬이 같은 사위를 둔 건 복이지.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잖아. 장인어른이 잔을 들어 말했다. 나는 억지로 입을 열었다. 네, 맞습니다. 희정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하지만 내 목소리엔 온기라곤 없었다. 장모님은 곧 눈치를 채셨다. 사위,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 있니? 나는 웃지도 않고 대답을 미뤘다. 곧 모든 게 드러날 테니까. 나는 장모님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이내 숟가락을 내려놓고 정장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모두의 시선이 내 손끝으로 모였다. 이 영상 하나만 보시죠. 내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장인어른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영상이라니 무슨 말인가? 나는 화면을 눌렀다. 순간 정적이 흐르며 작은 화면 안에 어둠 속 장면이 펼쳐졌다. 호텔 입구 앞, 비틀거리며 서로를 부축하던 두 사람의 모습이 또렷이 나타났다. 희정과 영수, 자동문 앞에서 머뭇거리다 결국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다. 젓가락 소리도, 대화도, 웃음도 전부 사라졌다. 장모님의 입에서 낮게 한숨 같은 말이 흘러나왔다. 어머나. 장인어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졌고 희정의 언니는 놀란 눈으로 화면을 똑바로 응시했다. 희정은 눈이 휘둥그레진 채 얼어붙었다. 그녀의 손에서 수저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게 뭐예요? 희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화면은 너무나도 명확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다. 희정아, 이게 뭐냐? 장모님의 목소리는 충격에 떨려 있었다. 엄마, 이건 오해야. 희정은 더듬거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화면 속 장면은 잔인할 만큼 선명했다. 장인어른이 손을 뻗어 핸드폰을 덮으려 했다. 자네, 이런 걸 왜 가족들 앞에서까지? 나는 단호하게 막았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영상은 계속 흘렀다. 희정과 영수가 호텔 안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까지. 그리고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 그 소리가 내 심장을 산산이 부수는 것 같았다. 여보, 이건 정말 오해야. 술에 취해서 그냥 쉬려고 들어간 거예요. 희정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나는 냉소를 흘리며 대꾸했다. 야밤에 남자랑 둘이 호텔에 들어간 게 그게 오해야? 장모님은 희정을 똑바로 바라봤다. 희정아, 정말 이게 너니? 희정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술 탓이라며 한마디 꺼내보려 했지만 그 변명은 이미 힘을 잃고 있었다. 희정의 언니가 참다 못해 분노를 터뜨렸다. 희정아, 너 정말 미쳤니? 찬혁이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희정은 언니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언니, 제발. 하지만 언니는 고개를 돌려 외면했다.
장인어른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사위 미안하네. 우리가 딸을 잘못 키운 것 같네. 그 목소리에 내 가슴도 저려왔다. 하지만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 잘못 아닙니다. 스스로 저지른 일이니까요. 희정은 흐느끼며 내 손을 잡으려 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나는 차갑게 손을 뿌리쳤다.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식당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우리 쪽으로 쏠렸지만 나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식사 감사했습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뒤에서 울부짖는 희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내 결혼 생활은 완전히 끝나 있었다. 식당 안에 들이운 침묵은 차갑고 무거웠다. 다른 손님들마저 수저를 멈추고 우리 쪽을 힐끗거렸지만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다. 희정의 가족들은 돌처럼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고 숨조차 내쉬지 못하는 듯 했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다. 식사 잘했습니다. 저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형식적인 예의만 남긴 채 발걸음을 옮겼다. 뒤에서 희정이 울부짖는 소리가 쫓아왔지만 나는 끝내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 순간 이미 모든 게 끝났음을 알고 있었으니까.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은 서늘한 공기만 감돌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도 손끝 하나 떨 수 없었다. 30분 뒤 현관문이 열리며 희정이 들어왔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흐트러진 숨결. 신발조차 벗지 않고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내 바지를 붙잡았다. 여보, 제발 용서해줘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번 한 번만, 단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녀의 울부짖음은 처절했지만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다. 나는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20년을 믿어왔는데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짓밟을 수 있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장모님의 이름이 떴다. 받자마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위야, 자네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클지 안다. 우리가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머님, 내 목소리에도 무거운 쇳덩이가 걸린 듯 눌려 있었다. 우리가 희정을 잘못 키운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장모님의 목소리엔 눈물이 섞여 있었다.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어머님 잘못은 아닙니다. 이건 희정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니까요. 그러자 옆에서 희정이 갑자기 달려들어 전화를 낚아채려 했다. 엄마랑 통화 좀 하게, 핸드폰 줘요. 나는 그녀를 밀쳐내며 막았다. 수화기 너머로 장모님의 애절한 음성이 이어졌다. 사위야, 술에 취해서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니? 그래도 가정을 깨뜨리면 안 되잖아. 그 말에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이런 상황에서도 딸을 감싸는 모정. 이해는 되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어머님, 가정을 깬 건 제가 아닙니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런 말씀은 따님께 하시죠. 나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다. 희정이 다시 달려들었지만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더는 어떤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다. 밤이 깊어질 무렵 이번엔 장인어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로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렸다. 사위, 나도 정말 화가 난다. 하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평소 엄격하고 단호하던 분이었는데 목소리엔 낯선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아버님, 저는 20년 동안 아내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 믿음을 짓밟은 상대가 다름 아닌 이웃집 남자였습니다. 내 목소리엔 분노와 울분이 함께 묻어 있었다. 어떻게 그걸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가족인데. 장인어른의 말은 끝내 이어지지 못했다. 나는 차갑게 잘라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아침, 희정의 언니가 집을 찾아왔다. 평소 나를 동생처럼 아껴주던 사람이었기에 충격이 더 컸을 것이다. 사위, 정말 미안해. 우리 희정이가. 희정의 언니가 눈가에 눈물을 맺고 내 앞에 섰다. 나는 담담히 고개를 저었다. 처형이 사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희정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뿐입니다. 언니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모르겠다.
평소엔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사람 속은 참 알 수가 없나 봐.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잠시 머뭇거리던 언니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래도 사위, 희정이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그 말에 내 속이 차갑게 식어갔다. 결국 언니마저도 동생 편에 서는구나. 나는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 같은 시각 옆집 영수의 집. 민지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혼해요. 민지가 단호하게 내뱉었다. 민지야, 진정해. 우리 대화로 풀 수 있어. 영수가 다급하게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비웃으며 잘라냈다. 대화? 지금까지 거짓말만 했잖아요. 무슨 대화요? 그건 순간의 실수였어. 영수는 변명했지만 민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실수? 호텔에 들어간 게 실수예요. 새벽까지 집에 안 들어온 게 실수라고요? 영수는 결국 무릎을 꿇었다. 민지야, 제발 아이들도 있잖아.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러나 민지는 단호했다. 아이들 때문에 더는 못 참겠어요. 아이들한테 이런 아빠 모습 보여줄 수는 없어요. 민지야. 영수는 애원했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돌아서 있었다. 민지는 변호사 상담까지 끝낸 상태였다. 내일부터 짐 정리하세요. 더는 같은 집에서 살 수 없어요. 얼마 뒤 영수의 부모가 민지를 찾아와 설득을 시도했다. 얘야, 남자들이란 다 그런 거야. 한 번쯤 실수할 수도 있지 않니? 시어머니의 말은 민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민지는 단호하게 잘라냈다. 어머님, 저는 그런 남편과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야? 이기적으로 굴지 마라.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민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기적인 건 영수 씨예요. 아이들 생각했으면 애초에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시댁 식구들은 끝까지 영수를 감싸며 말했다. 한 번 실수했다고 가정을 깨뜨릴 거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참아야지. 하지만 민지의 결심은 단단했다.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희정의 가족들도 며칠 동안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걸려왔고 집 앞까지 찾아와 한 번의 실수로 20년을 버릴 거냐고 애원했다. 그들은 끝까지 희정을 감쌌다. 나는 점점 더 화가 치밀었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피해자인 나에게만 참으라 요구하는 그들의 태도. 그건 정의도 가족도 아니었다. 다들 제정신이 아니군. 나는 그날 밤 혼잣말을 내뱉었다. 일주일 뒤 민지는 결국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들어갔고 영수는 홀로 남겨졌다. 그녀의 결심은 단호했고 뒤돌아봄은 없었다. 나는 여전히 희정과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왜 민지는 바로 이혼을 택했는데 나는 망설이고 있는 걸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마지막 기회를 정말 주고 싶은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희정의 가족들이 나를 설득하는 모습은 오히려 내 마음을 더 굳게 만들었다. 잘못한 일을 감싸고 피해자인 나에게만 참으라 요구하는 그들의 태도는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다. 한 달이 지나자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월요일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법무법인을 찾았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 앞에 앉은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내 말을 조용히 듣고 내가 내민 호텔 CCTV 영상을 오래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명백한 불륜 증거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유리합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두 의뢰인께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그제야 깊은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길이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자 현관 앞에 희정이 서 있었다. 여보, 어디 갔다 온 거예요? 그동안 나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흔적이 그녀의 얼굴에 묻어 있었다. 나는 담담히 말했다.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어. 그 순간 희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요. 그녀는 내 다리를 붙잡고 흐느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한 번만, 마지막 기회만 줘요. 나는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믿었기에 여기까지 온 거다. 20년의 신뢰를 내가 하룻밤에 무너뜨렸어. 희정은 더욱 울부짖었지만 나는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다.
이제 흔들림은 없었다. 다음 날 이혼 소송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희정도 부모가 소개해준 마흔대 남성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는 첫 상담에서 말했다. 이 정도 실수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하세요. 희정의 눈에 희미한 희망이 스쳤지만 내 마음은 이미 완전히 돌아서 있었다. 첫 번째 조정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내가 제출한 호텔 CCTV 영상이 화면에 띄워지자 희정 측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판사는 영상을 끝까지 확인한 뒤 단호히 말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이혼 사유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희정은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정말 실수였어요. 그러나 판사는 단호했다. 호텔에 들어간 것을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순간 희정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변호사조차 아무 말 못했다. 두 번째 조정에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희정은 무릎을 꿇다시피 애원했지만 나는 담담히 말했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조정위원이 재산 분할을 묻자 내 변호사가 대신 답했다. 불륜으로 인한 이혼이므로 위자료는 최대치, 재산 분할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진행 바랍니다. 희정 측은 끝까지 20년 헌신을 내세웠으나 조정위원은 잘라 말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조정에서 희정은 완전히 무너졌다. 제발 마지막 기회만 주세요. 나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다. 이미 늦었어. 그날 법정에 나타난 희정의 부모도 나를 붙잡았다. 사위야, 그래도 20년을 함께 살았잖니. 나는 단호히 답했다. 저도 그 20년을 생각해서 지금까지 참았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만 참으라 하셨잖습니까? 장인어른은 끝내 아무 말도 못했다. 본 재판에서도 희정은 계속 실수였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러나 판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피고는 명백히 간통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이혼 사유로 충분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습니다. 법정 안은 고요에 잠겼다. 희정은 울음을 삼킨 채 고개를 숙였고 나는 침묵으로 모든 답을 대신했다.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은 숨조차 삼켰다. 지금부터 이혼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나는 침착히 앉아 있었지만 희정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곧 모든 것이 끝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원고 찬혁과 피고 희정의 이혼을 허가합니다. 선고와 함께 희정은 얼굴을 감싸 쥐고 흐느꼈다. 20해 넘게 이어온 결혼 생활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예견했던 결말을 확인하듯 고개만 끄덕였다. 판사의 목소리는 이어졌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한다.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한다. 양육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매월 양육비 150만 원을 지급한다. 추가 위자료 2천만 원까지 총액 1억 원. 단호한 선고 앞에서 희정의 부모는 고개를 떨궜고 변호사조차 입술만 깨물 뿐 아무 말도 못했다. 모든 것은 그렇게 끝났다. 법정을 나서는데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아니, 찬혁 씨. 희정이었다. 눈물에 젖은 얼굴로 마지막 말을 꺼냈다. 정말 미안해요. 평생 후회하며 살게요. 나는 한때 사랑했던 동반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다. 건강하게 살아.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한 달 후, 희정은 부산 친정집으로 내려갔다. 낡은 아파트에서 머물며 일상을 이어갔지만 동네의 뒷말은 피할 수 없었다. 남편한테 못할 짓을 했다더라. 저 사람이 바람핀 희정이지. 마트에서도 수군거림이 따라붙자 결국 장바구니를 버려두고 뛰쳐나왔다. 그날 이후 장보는 일은 어머니 몫이 되었다. 희정아, 그래도 사람들과 좀 어울려야지. 어머니의 말에도 그녀는 방문을 잠근 채 불 꺼진 방 안에만 틀어박혔다. 옛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다. 결혼한 친구들은 남편들이 먼저 선을 그으며 말했다. 괜히 나쁜 영향 받을까봐. 그 한마디는 희정을 완전히 고립시켰다. 영수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지와의 이혼이 확정된 뒤 회사에까지 소문이 퍼졌다. 영수가 불륜 때문에 이혼했다더라. 차가운 시선은 하루가 멀다 하고 따라붙었고 그는 승진에서도 밀려났다. 아이들마저 외면하며 소리쳤다. 아빠 때문에 다 망했어.
결국 그는 주말마다 술잔에 기대어 홀로 무너져 갔다. 반면 내 삶은 정반대였다. 이혼이 확정된 뒤 나는 회사에 장기 휴직을 내고 떠났다. 제주도 성산일 출봉에서 이출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고 우도에서 자전거를 타며 바람을 맞았다. 한라산에 오르자 20해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한 달 후 강릉, 또 그 다음은 통영. 동쪽 바다의 석양과 남해의 절경을 사진으로 담으며 나는 웃음을 되찾았다. 굳어있던 얼굴이 풀리고 결혼 전보다 더 성숙해진 나 자신을 발견했다. 반년이 흘렀다. 분노도 상처도 사라지고 대신 고요와 평온이 스며 있었다. 여행은 내 안의 균형을 되찾아 주었고 나는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되었다. 그와 달리 희정은 여전히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결혼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고 했다. 왜 그랬을까? 그러나 돌이킬 길은 없었다. 선택의 대가는 냉혹했다. 나는 자유를 찾았고 그들은 끝내 후회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